실장님 영장 심사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실장님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실장님, 그 남북관계 때문에. 자, 김용남 의원님. 지난번에 서욱 전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구속입니다. 네. 우선은 영장 재판을 하는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입증 단계가 조금 최종적인 판결보다는 약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소명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릉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의 삭제 지시 그리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게 이제 범죄 혐의인데 그거에 대한 이릉의 소명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법원의 1차 판단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여기서 관건은 그러면 최종적인 이 소위 자진 월북몰이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여기서 일단락을 짓느냐 아니면 더 윗선. 근데 사실은 더 윗선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그때 청와대의 더 윗선은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중간에 비서실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같은 실장급이기 때문에 안보실장 위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수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서훈 안보실장이 지느냐 아니면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까지 더 올라가느냐 이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 의원님. 어제 이제 서 전 실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무려 10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걸렸을 때가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만큼 사안이 간단치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난번에 정진상 실장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시간을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넘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의 기세로 봤을 때 어저께 그 자료를 준비해 온 거 그 분량이나 질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실장선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월북 판단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또 현재 위치에서 이미 실장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검찰의 주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법부의 그 입장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난해한 사건이고 그런데 일단은 사법부가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좀 위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실장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더 윗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박지원 지금 원장도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정말 일파만파 앞으로 전국과 우리나라를 뒤흔들 사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저번에 이제 정진상 실장 구속됐을 때 법원의 구속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서훈 전 실장 구속됐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인데 그때 증거 인멸은 왜 그러냐면 이 증거 인멸은 그 당시의 증거라는 것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글쎄 그 사법부의 그 판단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은 도주 우려는 물론 중죄를 진 경우에 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주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도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최측근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건 뭐 더 이상 보고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제 이게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 이쪽에 있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아무리 전직 실장이고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을 재판부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제가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도주 우려를 제가 납득을 잘 못하듯이 이것도 제가 좀 잘 수긍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심사 하루 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의 참전을 공식화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선을 긋고 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언급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니까 이제 그 입장을 밝힌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책임이 있고 내 부하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평소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저는 감사원 조사부터 서면 조사에 의뢰를 그때부터 저는 협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적부심이 이뤄지는 이 기간 안에 대통령이 저렇게 현안에 대한 참전은 저는 오히려 최고 통치권자로서 더 이상 내가 한 거니까 네. 내 그 아래 참모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 혹은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좁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말하자면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참전을 한 부분, 네. 어디까지 참전을 한 건지 일단 검찰에서는 월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서훈 전 실장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언급돼 있지 않아요. 네, 적시되지 않았죠. 서 전 실장으로 최종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내가 최종 판단할 것이니까 내 참모들에서는 죄를 묻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 수사에 대해서 부당성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윤건영 의원도 최종 책임자는 해석이 된다는 취재인질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검찰도 해석을 하고 정치권도 해석을 하라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꺼낸 것으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과거 정부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네. 또 그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거 정부의 수사할 때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 난 못 본 것으로 할게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나한테 책임 묻고 내 참모들한테 책임 묻지 말라는 식의 이런 입장문은 오히려 저는 이 사법의 영역에서 진실의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자제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어떤 서훈 전 원장의 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더 이상은 이제 이걸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저도 좀 이번에 이제 윤건용 의원 통해서 문 전 대통령 입장에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차분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SI라고 하는 특수정보죠. 줄이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까발려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국과의 정보 공유도 좀 우려가 됩니다. 현 정부가. 그건 차치하더라도.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SI 정보상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검찰이 주장하는 첩보가 삭제됐다, 은폐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서훈 전 실장이나 입장을 들어보면은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이건 폐기할 수가 없는 거다. 남아 있다, 보존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6일인가요? 그 국정원이 국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또 결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지만 국정원은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또 인정했고 또 합참보다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51분인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 감사원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있는지 몰랐다.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현 감사원이 정말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도 보시고 정치권도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6개월 만에 바뀔 거면은 정부가 바뀌고 판단이 바뀌려면 거기에 대한 따른 뭔가 명확한 물적 판단 증거가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도 정권 바뀐 거 말고는 판단의 영역이었는데 똑같다. 이러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번 수사가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신 의원님 이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그리고 이번에 서훈 전 실장까지 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번 수사 범위 더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 있는데 검찰의 기세는 지금 굉장히 센데 일단 어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검찰이 언제 또 판단을 바꿀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사건이 매우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미 들어섰고 이 정책 판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겠다고 그러면요. 이제는 이 검찰을 제어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선은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이것을 사법 판단을 받아보고 아주 굉장히 긴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월북 판단이라는 정책 판단을 놓고 아마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증거 문제, 은폐했다, 삭제했다, 인멸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어저께 검찰은 기자회견도 증거 인멸의 기도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도대체 증거 인멸을 그러면 뭐라고 보느냐라는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내내 계속될 이런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신 의원은 지금 이 법정 다툼은 상당히 복잡하고 지루하게 어렵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제시한 건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하려면 수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제시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선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절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수사팀도 많이 절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최종적인 책임자, 결정권자인 것처럼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팀이 절제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암시를 던져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제할 수 없다. 예, 수사팀이 절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안보 사안이다, 또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책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시 이대준 씨가 정말 자진월북을 하려고 했었느냐 아니냐 사실 확인의 문제거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고 조기에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일부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정책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략적 판단이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안보 사안 아니면 정책 판단의 영역, 판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도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절제하던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이게 쟁점이 참 만만치가 않은데 과연 어떻게 수사로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이와는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힘든데 저로서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1심 구형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8월에 처음 불거져가지고 검찰이 1심 그러니까 기소를 한 게 2019년 그해 12월 31일입니다. 네. 해 넘어가기 직전에 네. 이제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했죠. 자그마치 뇌물수수 12개 혐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1심 구형까지만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철저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재판이었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법부가 이 사건 안 맞으려고 막 재판부가 기피하고 그래가지고 네. 보니까 주심 판사가 2명이나 휴직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어쨌든 지금도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걷느냐 못 걷느냐 그런 논란도 지난 대선에서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래서 하루빨리 이제 부인 정경심 씨도
지금 사실 안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조속히 이제 판결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해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참 검찰은 여러 가지 태도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반성의 의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기소가 됐으면 내가 일부 얘기하는 이른바 개전의 정 같은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최대의 민주당의 그 딜레마였고 그다음에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네.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내년 좀 빨리라도 나와가지고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와 어떤 형평의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자리 좀 잡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 될 텐데 보통 이제 법원 판단은 검찰 구형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게 관례였잖아요. 어떤 식으로 또 결과를 내놓을지 전망을 해보자면요.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서 잠깐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재판이 왜 3년이나 걸렸느냐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하에서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재판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법원의 어떤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살 만한 그 법원 행정 처리가 너무 많았어요. 네. 법관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재판 지연, 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재판 지연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 말씀 잠깐 드리겠고요. 네. 구형 징역 5년, 뭐 검찰도 구형 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 거는 상당히 드러났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개입한 거 그리고 뭐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부분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도 드러난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거나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구형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가 되면 검찰에서 적어도 양형부당으로 이제 항소를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간혹 검찰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되거나 구형량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3일로 정해진 이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네. 과연 검찰 구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그러면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의심,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그럼 조국 전 장관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법원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앞서서도 조 전 장관께서 본인이 전혀 유감이랄지 사과 표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도 지금 알려진 대로 반성한다는 뭐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차례 메시지도 냈었죠.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랄지 기준의 상식선이랄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의 시절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런 사과 발언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다가 받아들였는데 다시 또 이제 연장은 또 불허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민적 의혹이 있고 하면은 공정한 수사는 어느 정권이든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다 해야 되는데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 구형을 했고 내년 초에 이 결론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수사
어떠한 결과를 정부가 내거나 검찰이 내더라도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건 실패한 수사가 됩니다. 네. 국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 이번 달에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현 정권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초 2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뭐 중형이 만약에 재판 선고되고 하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법의 잣대가 정말 같은가, 공정한가, 엄격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시기가 또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앞서서 서해 피격 사건 못지않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 정부는 기준이 다르지? 네. 법과 원칙 때문에 집권을 한 정부인데 왜 다를까? 이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재판부가 내년 2월 3일 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하니까 실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함께 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조금 그 자제를 하면서 그 퇴진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대선까지 바로 직행해서 지금 20대 대통령은 조국 교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가지는 그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 능력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게 아닐 정치권에 겁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네. 법무장관 가지 말고 총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전 조국 같은 분이 현실 정치권에 와서 정당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신 의원님, 야당도 여당에서 왜 조국 전 장관 차출론 얘기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지금 심평 변호사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됐네. 심평 변호사 이분은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 국힘당 쪽에 막 또 경도대사 그런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종잡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멘토 역할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분인데 뭐 글쎄요. 꼭 연결고리를 찾자면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뭐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는 뭐 심평 변호사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이 양반 그냥 맥없이 또 말씀하셨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금방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들은 얘기도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그 당시 조국 그 수석한테 제발 부산 나와달라고 그 바지가랭이 잡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상호 의원만 한 게 아니고요. 부산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분들이 제발 좀 부산 쪽에 나와서 부산의 바람을 좀 일으키는데 앞장을 서달라, 깃발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걸 그 당시 조국 수석이 아주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본인은 이걸 후회하는지 어쩌는지 뭐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만은 부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후회를 했죠. 그때 조국 수석을 강권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부산에서 좀 뛰었으면 그렇다면은 역사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물론 그런 목소리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아니, 이런 그때는 조국의 분위기가 강이 있지 있기 않았을까요? 전이었거든요. 그땐 조국의 강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생긴 거고요. 그 당시에는 조국의 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이 차출론에 대해서 힘을 좀 실었어요.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전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 차출론은 국민의힘의 바람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역시 극히 낮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19년 가을에 소위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드러났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당의 국민의힘 쪽의 TF에 제가 일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일을 했는데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범죄 행위로서 그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준비 단계까지만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아니 이런 그 뭐 우회상장을 준비한다든지 아니 과연 이게 공직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조국 당시 교수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그냥 장관 지명 없이 인사청문회 없이 총선에 출마했더라면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졌고 차기 총선까지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2월 3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네. 아예 출마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차출설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국민의힘 쪽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 말고요. 이 차출설에 힘이 실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뭐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네, 차출설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인물, 그 주인공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최근 차기 정치지도사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갤럽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갤럽 조사는 네.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쭉 사람을 불러주고 누구를 좋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하게 뉴스에 부상하는 인물들이 지도자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면 이제 1위가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한 10%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갤럽 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정치인의 자질을 매우 갖고 있다고 봐요.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언어 선택입니다. 언어 선택 그다음에 상황을 규정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호소력 있게 전달해서 네. 유권자들이나 혹은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 아주 전달력이 매우 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놓고 보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한데 그렇지만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이고 정의부라는 이른바 법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혹여나 오해받을 수 있는 스탠스를 한다 그러면 향후 나중에 그럼 지금 모든 수사 혹은 이런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그걸 위한 거였냐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어 선택을 중립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총선에 징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저런 정도의 상품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바로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이 차기 지도자로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총선에서 이른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치어리더가 필요하다. 네. 어떤 그런 선도마,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흥행을 이끌 수 있는 선도마가 필요하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적임자를 놓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거는 너무 이런감이 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좀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자질도 말씀을 해주셨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역할도 좀 있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감장이랄지 아니면 뭐 상임위장에서 뭐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고 하면 저는 뭐 탐탁스럽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 태도나 물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머리 회전은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네. 국무위원으로서 그렇게 막 면박을 준다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높이는 거는 물론 뭐 이렇게 지금 10%의 지지를 받는데 10%의 지지하시는 분들은 되게 호쾌하고 뭐 환영의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는 거는 꽤 의미 있는 거라고 의미 봐야 있죠. 되나요? 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갤럽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의미는 있고 그런 분들한테 박수를 받겠지만은 나머지 국민들한테 과연 그 뭐 저분이 다 좋게 받아들일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국민의힘의 다른 이른바 대권 당권 주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발언이랄지는 높은데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는 당대표 차출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보면 불과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분이 진짜 정치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내 전혀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집권당 당대표 선거에서 세력이 없다는 거는 윤심으로 똘똘 뭉친 윤 대통령 세력들이 모두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네. 이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겁니다. 반대쪽에 반윤이랄지 비윤이랄지 후유증이 클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당대표 하려면 비전이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 당대표 이런 순간 아까처럼 수사의 정당성이랄지 당위성이 모두 부인되는 것뿐만 아니고 검찰 국가라는 오명이 더 짙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총선 당대표라는 건요.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정말 불협화음이 안 되도록 모든 세력과 개파나 이거 다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당대표가 돼서 그럴 만한 정치적 능력이 있을지 상당히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당대표 차출론 나오는 거는 여러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얘기했듯이 뭐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신현님,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정치 출마 질문 받으면 저 정치 안 합니다가 아니고 지금은 생각 없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현재라는 그 조건을 꼭 붙이는 사람은 다음에 꼭 합니다. 네. 확신을 하시네요. 네, 저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적당히 지금 즐기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 좋죠. 그런데 뭐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태도와 저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요 고생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저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도 저런 법무부 장관이 드물고요. 국무위원의 자세도 아니고 정치인의 자세는 더더구나 아니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이 탄생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는 그렇게 밝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밝진 못할 거예요. 전망이 좋진 않을 네. 것이다. 총선 전에 당장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바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들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윤 후보군 중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윤핵관 중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느냐?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뭐 차기 전당대회 아니면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장관과 관련해서 뭐 정치 일정으로 언급을 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그 지난 3월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뭐 저희끼리 하는 뭐 반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정권을 쟁취하면 개국공신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개국공신 중에 특히 공이 많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벽상공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초상화를 벽에다가 붙여놨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있어서 벽상공신은 그야말로 누구냐? 가장 공이 많은 사람. 농담조입니다만 네. 제일 먼저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준 것이죠. 결국에 민주당 사람. 지금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성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국감장이 됐던 법사위원회 회의 때가 됐건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한동훈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시고 최수영 의원님. 네.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역시나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경험 좀 쌓아가지고 와라라는 충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지금 사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주 멋진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질은 탁월하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를 또 막상 하는 건 별개인 거죠. 그리고 정치에 본인이 내가 한 지역구를 맡아서 내가 한 지역구의 선택을 받아 나가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과 지금 집권 여당을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 이게 결이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10년 정치의 자산 거기에 대한 뭐 명암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중도 정치의 실패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간의 과정,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을 쌓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하면서 사실 또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과 또 연을 맺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한 또 행정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쌓아와도 내가 지금 공격받고 나도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막 갓 검사 마치고 법무장관이 되신 분이 지금 와서 거대 여당의 국정을 이끄는 거기에 사령탑이 되고 총선 승리를 이끌 교두보가 되겠다? 네. 그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국무위원직의 법무장관으로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그 나라의 법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그 이후에 된 평가는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뭐하게 받아들여라. 자,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 네. 가정법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뭐 바람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까요? 어떨까요? 총선 출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할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우리 최 의원님은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수첩에 적어놓고 저분도 한번 혼을 내줘야지. 뭐 농담입니다만 지금까지 성정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총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도 지금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다 하면은 어떤 스타성 있는 후보들이나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거론 안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제가 아까 3대 불가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면은 많은 언론이 특히 뭐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언론이 검증을 하기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분은 또 좀 독특한 또 캐릭터에다가 지금의 법무장관 하다가 또 검사하다가 법무장관 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검증이 상당히 치밀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검증 받을 때 이분의 또 능력도 드러날 거예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검증에서 우리가 몰랐던 게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머리도 상당히 회전이 빠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 움직여서 이분이 뭐 저쪽에 간판이 된다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 뭐 질문하셔서 제가 깊이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검증하면 할수록 뭔가 나올 그렇죠. 거다. 그리고 지금의 한 장관 성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장관이 돼도 이러는데 만약에 여당 대표하면은 민주당에서 우리
많은 저부터 대변이니까 논평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때마다 발끈발끈하면은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질 없다고 볼 것 같은데요. 신현님, 여기가 이제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갤럽 조사 이번 주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이 2달 만에 민주당을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는 야당 다수 당선 이 항목이 우세를 했단 말이죠. 자,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차기 총선 관련해서는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당 지지도는 뭐 양당이 다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정당의 구성원인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 내지는 뭐 전직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요. 하여튼 대부분이 다 현역들을 놓고 보면은 현역 경쟁력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국힘당 쪽에 지금 윤핵관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근데 윤핵관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분 정도면은 핵관 중에 핵심이겠다, 핵관이겠다라고 할 만한 분이 잘 안 보입니다. 윤핵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보고 이번에 특히 또 관저 만찬을 했다고 그러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윤핵관이다라고 국민들이 다 이제 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 몇 달 동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윤핵관 별거 없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국힘당 전체 의원들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능력을 봤을 때 다음 총선에 이 사람 꼭 좀 찍어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안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국힘당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낫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총선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인기가 3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음에 총선에 나올 후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누구 사진을 자기 현수막에 걸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게 총선이 국힘당 입장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벌써 1년여 뒤의 일이지만 지금 느끼는 거죠. 국힘당이 이런 추세로 가면 총선에서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뭐 벌써 한동훈 장관을 대표로 내세우네, 무슨 선대본부장을 위원장을 내세우네, 본부장으로 뛰게 해야 되느니 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국힘당 총선 전망 그렇게 밝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차기 총선에서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당은 사실은 그 사무실 임대료하고요, 책상 전화 이게 어떤 물적 기반의 전부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람입니다. 정당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어떤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인적 자원이 얼마나 우수하느냐가 그 성패를 가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영입하느냐, 그리고 좀 걸러낼 사람을 잘 걸러내느냐, 결국엔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거고, 그게 잘 안 돼서 국민의힘이 지난 몇 번의 그 총선을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기 이제 당권을 쥐게 될 당대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견제 심리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을 어떤 당이 이겼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적어도 총선에서는 뭐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낙선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선은 견제 심리가 좀 발동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나 의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심자랑을 너무 해요. 이거는
뭐랄까요, 다수당의 횡포 내지는 숫자의 횡포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거꾸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숫자를 이용해서 너무 횡포가 심하네, 이렇게 비춰지고 그 이미지가 차기 총선까지 계속되는 순간에 견제 심리가 오히려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로 바뀌어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당 지지도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죠. 이번 주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1%포인트 소폭 올라서 3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 노조 대응이 새로 포함됐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눈에 띄는 행보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좀 강경 모드로 대응을 해나갔다. 얘기한 것 보면 불법과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부분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순기능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 이후 공정, 정의 원칙에다가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관 소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항목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화물연대 이 파업이 업무 개시 명령권을 발동하게 된 이게 근본 원인이 그거잖아요. 저게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1차 화물 파업에 있었을 때 정부가 아무 제한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파업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때 업무 강제 개시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가가 무엇인가 개입하거나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기간 산업인 물류 이런 혈맥이 막힐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동안은 그게 다 형해화, 그러니까 사실 사문화되어 있던 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지만 쟁의의 형태를 띤 정치 투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쟁의는 인정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된 법에 대해서만 쟁의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그럼 국가가 불법에 타협할 일은 없고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의 리더십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참모들 뒤로 숨지 않는 대통령, 결정하는 대통령, 그리고 강단 있게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고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워딩을 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 반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그러니까 다른 지하철이나 철도는 어느 정도 타격을 이뤘습니다만은 화물연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 지지도의 소폭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대통령께도 상당히 좀 도움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정치가 풀어가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소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이 좀 순기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평가 요인으로 꼽혔거든요.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방 설명 듣고 하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오른 줄 알겠어요. 1% 올랐습니다.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30에 31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노조 대응이 8% 들어갔는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독단적, 일방적이 38%입니다. 부정평가에. 경험, 능력 부족 30%, 인사 문제 11%입니다. 저는 조금 대통령이 이번 좀 다르게 화물연대 파업이랄지 최근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면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랄지, 그다음에 야당을 거의 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들까지 적으로 보고 있는데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언론사고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계속 하시는 게 정말로 이 1% 정도 오르는 데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사가 정확하다면은 뭐 2%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은 오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통합하고 포용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본인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져도 좀 품을 넓게 하고 여유를 갖고 국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면에 쓰셔가지고 마치 특수부 검사나 검찰총장처럼 그냥 때려잡자는 식으로 계속 하시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좀 못마땅하거나 비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이 1년 5개월이나 남았고 현 정권 집권한 지 7개월도 안 됐는데 세상에 정부 견제론이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야당 다수. 이럴 때는 역대 선거 보면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정부를 지지하겠다,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렇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총선 1년 5개월인데 그렇지 않고 내년 초까지도 가서 전당대회 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뭐 30% 내외다 하면 뭐 제가 좀 섣부른 예측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결단 난다는 우려의식이 무지 커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취재를 정치부장 오래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하고 당하고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가르고 분열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 이 답변이 상당히 조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요. 정말 휘발유 품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같이 입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는, 금지하는 법안을 특히 상원에서는 찬성 80,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웠고요. 이번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춘투가 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화물연대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 그거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건비 내지 임금을 잡지 못하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린 기준금리 올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놔도 임금이 올라버리면 소위 이 스파이럴 효과라고 해서 이게 계속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제일 고통받는 건 서민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임금 안 올리면 근로자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고용 유연성이 없잖아요. 미국은 선제적으로 대량 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는 경제가 나빠져도 그런 대량 해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기회에 앞으로 내년에 이루어질 춘투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한 스탠스를 견지하지 못하면 이 물가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번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과 같은 강력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정부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위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소되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고 방탄국회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방탄을 해야지.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자, 당대표 취임 100일 동안 뭐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는데 각각의 한번 평가 한번 짧게 좀 들어볼게요. 최수영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명보다는 암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면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어두운 면, 특히나 그 이재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당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운명으로 몰고 있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이 그동안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내가 왜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좋은 모습들 하나도 좀 만들지 못했다고 봐요. 오히려 당의 위험으로 사법 리스크의 위험으로 내몰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법안, 예산 모든 것을 발목을 잡으면서 정말 그 대한야당, 수권야당 뭐 이런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보다는 발목 잡기 야당 혹은 그래서 그 국정에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 힘 자랑하고 그다음에 근력 자랑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정말 수권야당, 대한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보여줬던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100일 이후도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후보 때와 달리 더 좀 순기능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더 많은 약점을 노출시킨 100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 대변인 하고 계시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100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조금 더 후하게 주지 그러셨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게 뭔가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쭉 제가 당대변인 하면서 옆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고 하면은 일단 민생 현장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챙겼습니다. 가령 쌀값 우리가 이제 안정화 법안, 정상화 법안을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저희들이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시키고 했지요. 그럴 때 이제 당대표가 김재였습니다. 그 양곡창 가서도 실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쭉 들으셨고 이른바 이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우리 채권 시장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증권거래소에도 가셔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고 뭐 비공개로 금융 채권 전문가들과 또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는 심리 치료를 위해서 유족들과 또 비공개 만남도 하고 전문가 또 간담회도 하고 계속 이제 저희들이 알리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민생 행보를 해왔고요.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셔가지고 최초로 당사의 당원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석을 했는데 타운홀 미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 날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수락연설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7차례 정도 계속 제안을 해요. 여야 안전대책회의도 하자고 합니다. 12구 참사 며칠 전에. 근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심지어는 부대변인한테까지 거절당했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이 그러면 아무 관계없다. 의제도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다 정해도 된다. 하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민생, 경제, 안전을 지키는 이슈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근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현 정사 처음으로 국정감사기관에 제1야당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거기가 자기들 방입니까? 검찰은? 왜 자꾸 들어옵니까? 야당 파괴, 네. 정적 제거 수사 너무 과열차기 때문에 그것만 없었어도 조금 더 생산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표 100일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사법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당 내에서는 대표직을 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분당 얘기도 또 나오고 글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뭐 돌아올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내에서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당 얘기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네. 분당의 어떤 징조, 뭐 조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현실화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뭐 3월 9일 대선 이후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다 예측이 돼 왔던 데에서 한치도 지금 어긋남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눈앞에 예측했던 대로 현실화가 됐을 때 대표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논의가 이제 물밑에서 있는데 다만 이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소리 높여서 지키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20명 내외의 주류 쪽의 의원들이 중심이고요. 나머지 150명 의원들은 친묵 내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기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냐니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이걸 정확하게 큰 방향은 잡혔지만 미세한 방향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잘 모르겠고요. 막 압수수색하는 걸로 봐서는 거침없이 뭐 좌우, 전후, 좌우 고려 없이 가는 것 같다가도 또 진행하는 거 보면 속도가 또 느려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150명이 침묵과 관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몇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당이나 이런 것은 저는 뭐 둔해서 그러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분당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년 비자를 받아 요새 미국 비자가 9.11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네. 미국 비자는 그 비자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플러스 알파로 1주나 2주밖에 더 주지 않습니다. 더 있으려면 더 있어야 되는 사유서를 미국 정부에다가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그런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고 물론 조기에 비행기표 끊으면 돌아올 수는 있지만요. 그 가능성은 지금 조기에 비행기표 끊을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죠. 올해 6월 초에 떠났기 때문에 6월 중순이나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탄절 특별 사면 복권 얘기 나오는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가요? 김경수 지사도 물론 사면 복권에서 완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갖춰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바로 정치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약간의 뜸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정치에 즉각 투입을 해서 나 그럼 이거 좀 할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뜸을 들이고 생각해야지 즉시 투입해서 즉시 뭘 한다. 저는 그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신경민 의원님은 워낙 이제 가까운 사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믿을 만한 소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등판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측근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갈라져 있는 상황, 비명, 친명 간의 이 대립 구도가 조금 풀리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김 전 지사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이상 상태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신다면은 뭐 바로 저는 정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어떤 구심점 역할도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수습을 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